안녕하십니까?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를 유영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밤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아득히 먼 별들이 박혀있는 고요하고 어두운 무한의 공간입니다. 밤하늘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이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이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순간에도 시공간의 직물 자체가 우리가 근본적인 자연 법칙이라 믿었던 모든 것에 반하여 가속하면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우주 연구에 바쳐온 과학자들은 지금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주가 우리가 알던 규칙대로가 아니라 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연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차분히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이 충격적인 발견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지성들이 왜 우리가 새로운 물리학의 문턱에 서 있다고 믿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날 우주론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20세기 초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이에 대해 너무나 확신했기에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불안정하고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우주를 예측했을 때 그는 자신의 방정식에 소위 우주 상수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속임수였습니다. 그의 우주 모델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인위적인 판, 중력 힘이었죠. 하지만 1929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먼 은하를 관측하던 중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은하가 멀어질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훗날 우주 상수를 도입한 것을 자신의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세상은 빅뱅의 결과로 태어난 팽창하는 우주라는 개념에 익숙해졌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팽창은 늦춰져야만 했습니다. 우주 전체의 물질이 가진 인력인 중력은 마치 거대한 브레이크처럼 이 초기 팽창의 추진력을 점차 멈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말 천문학자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가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과학계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바로 1998년이었습니다. 솔 펄머터가 이끄는 팀과 브라이언 슈미트 및 애덤 리스가 이끄는 또 다른 팀, 이렇게 두 독립된 천체 물리학자 그룹이 동일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주 팽창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지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는 우주에서 믿을 만한 표준 촛불 밝기 기준점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밝기가 알려져 있어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천체들이었죠. 바로 아야형 초신성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초신성은 특정한 방식으로 폭발하는 별로 항상 동일한 에너지와 최대 밝기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드넓은 벌판에 똑같은 100와트짜리 전구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구가 얼마나 희미하게 보이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 전구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하형 초신성이 바로 이러한 우주의 전구인 셈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이 초신성을 관측함으로써 은하까지의 거리와 적색 편의를 이용한 은하의 후퇴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양한 초신성들에 대해 비교하면서 그들은 우주 팽창 역사에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만약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 수십억 년 동안 빛이 이동해 온 아주 먼 초신성들은 선형 허블 법칙이 예측하는 것보다 과거에는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결과에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치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얻은 데이터는 완전히 터무니없었습니다. 데이터는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초신성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미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그 초신성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우주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팽창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혁명적인 결과였기에 두 연구팀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재확인하는 데만 수개월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계산상의 오류는 물론 장비의 보정, 심지어 연구 방법론 자체의 문제까지 샅샅이 뒤졌죠. 혹시 과거의 초신성 폭발은 지금과 달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 먼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그 빛을 왜곡시키는 걸까요? 가능한 모든 오류를 검토하고 제거했지만 결과는 흔들림 없이 동일했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빨리 가속하며 팽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공을 하늘로 던졌는데 속도가 줄어들며 다시 떨어지는 대신 갑자기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중력에 대한 모든 직관적인 이해를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중력은 끌어당겨야지 밀어내서는 안 되니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미스터리한 존재를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 용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무지우츠의 이름을 붙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무엇을 하는지는 압니다. 우주 공간을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물질은 그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반중력, 즉 음압 네거티브 프레셔이라는 특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신비로운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 질량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27%는 이 못지않게 수수께끼인 암흑 물질, 다크 매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고작 5%만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전부입니다. 즉, 별, 행성, 가스, 먼지,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 말입니다. 이처럼 기존 우주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발견으로 펄머터, 슈미트, 그리고 리스는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수학적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유력한 가설은 암흑 에너지가 빈 공간, 즉 진공 그 자체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공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양자장론에 따르면 사실 빈 공간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가상 입자와 반입자 쌍으로 들끓고 있죠. 바로 이러한 양자 요동이 진공에 일정한 에너지 밀도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만약 이 진공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암흑 에너지와 정확히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공간 자체를 밀어내는 지속적인 음의 압력을 만들어내죠.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그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렸던 우주 상수를 기억하시나요? 이 우주 상수가 수학적으로는 진공 에너지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쩌면 아인슈타인은 옳은 예측을 했지만 그 이유가 완전히 달랐던 것일 수 있습니다. 우주 상수는 실수가 아니라 천재적인 통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아해 보이는 이론에도 한 가지 거대한, 정말로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예측 혹은 우주 상수 문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이 양자 이론을 기반으로 진공 에너지 밀도를 계산했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숫자를 얻게 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실제로 우주에서 관측하는 암흑 에너지 밀도보다 무려 10의 120승, 즉 1 뒤에 0이 120개 붙은 수만큼 더 큽니다. 이는 과학 역사상 이론과 실험이 보여준 가장 거대한 불일치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사람의 키를 1m 70cm로 예측했는데 그 사람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로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차이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중력에 대한 이해든 양자 역학이든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근본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론과 관측 사이에 엄청난 괴리 때문에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퀸테선스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 상수는 진공 에너지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 콘스턴트입니다. 하지만 퀸테선스는 암흑 에너지를 모든 시공간을 가득 채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는 일종의 역동적인 장 다이나믹 필드로 가정합니다. 퀸테선스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땅, 물, 공기, 불이라는 4가지 지상의 원소 외에 별과 행성을 구성하는 5번째 천상의 원소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퀸테선스는 입제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장과 유사한 가상의 스칼라 장입니다. 이 장의 에너지 밀도와 압력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적인 우주 상수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초기 우주에서 이 장은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관측되는 우주 팽창의 가속 현상 역시 이 장의 영향이 최근 수십억 년 동안 비로소 우세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퀸테선스 이론은 암흑 에너지 밀도가 왜 하필 지금 이 값인지 설명할 수 있으며 소위 우연의 일치 문제, coincidence problem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암흑 에너지와 물질, 즉 일반 물질 및 암흑 물질의 밀도가 비슷한 수준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상수라면 과거에는 그 영향이 미미했고 미래에는 절대적으로 지배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시점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퀸테선스 모델은 우리 시대가 그렇게까지 특별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전에 관측된 적 없는 새로운 실체, 즉 새로운 장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퀸테선스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실험적인 검증을 받은 모델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아름답지만 추측에 기반한 이론적 구조일 뿐입니다. 우주 상수와 퀸테선스를 구별하려면 우주 팽창의 역사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 밀도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암흑 에너지의 역동적인 본성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신비한 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중력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생각은 수정 중력 이론이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이론들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 이론들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계 내의 중력이나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적 현상을 멋지게 설명해 온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론적 규모에서는 중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영역에서 중력이 인력이 아닌 청력으로 작용하거나 혹은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약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가속 팽창은 어떤 암흑 에너지의 작용 결과가 아니라 중력 자체의 본질이 드러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새로운 미지의 실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대신 기존의 법칙 자체를 수정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수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아티암푸알 중력 이론에서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특정 한글 더 복잡한 함수로 대체합니다. 브레인 이론 같은 다른 이론들은 우리의 3차원 우주가 다차원 공간의 일부일 뿐이며 중력이 이 여분 차원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가정합니다. 이 이론들은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가장 큰 과제는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동시에 작은 규모에서는 아인슈타인 이론의 모든 성공적인 예측들을 정확하게 재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태양계 실험을 통과해야 하고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병합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올바르게 기술하며 중력 렌즈 현상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우아한 이론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정 중력의 많은 모델들이 이미 관측을 통해 반증되었거나 혹은 검증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분야는 여전히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완전히 옳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그 자신이 뉴턴의 법칙을 수정하여 일으켰던 것과 맞먹는 과학혁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을 둘러싼 미스터리만으로도 과학계는 이미 큰 난관에 봉착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해졌습니다. 우주론에서 허블 장력, 허블 텐션 또는 허블 상수 불일치라고 불리는 새로운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치존돌랄 H0로 표시되는 허블 상수는 우주의 현재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수치입니다. 이 값은 물체까지의 거리가 1메가파섹 대략 326만 광년. 늘어날 때마다 그 물체가 초당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멀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값을 높은 정확도로 측정하는 것은 현대 우주론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허블 상수를 알아내면 우주의 나이, 크기,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가장 주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통계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측정 오차를 넘어 현재 알려진 어떤 오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불일치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국소적 또는 근거리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소위 우주거리 사다리 (Cosmic Distance Ladder)를 구축하는 데 기반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 이 별들을 기준으로 다른 은하의 더 먼 물체까지의 거리를 보정, 캘리브레이션하고 이 과정을 아야형 초신성이 폭발하는 아주 먼 은하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반복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수십 년간 정교하게 발전시킨 이 방법은 허블 상수로
메가파섹당 초속 약 73km라는 값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전역적 또는 초기 우주 측정입니다. 이 방식은 빅뱅 직후 남아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우주 배경 복사 CMB를 연구하는 데 기초합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은 이 복사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온도 변화를 놀라운 정확도로 측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람다 CDM, 4트릴 람다 하랄 CDM이라고 알려진 표준 우주론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초기 조건이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로 이어지려면 허블 상수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계산해냅니다. 이 초기 우주를 기반으로 한 방법은 메가파섹당 약 97km라는 값을 도출합니다. 73, 13족드과 67, 67 사이의 차이는 언뜻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측정 기술의 정확도를 감안하면 이 간극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측정 방식 중 하나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근본적인 오류가 있거나 혹은 훨씬 더 흥미롭게도 우주 배경 복사 계산의 기반이 되는 표준 우주론 모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우주 상수 람다와 차가운 암흑 물질 CDM을 포함하는 람다 CDM, 람다 CDM 모델은 지난 20년 동안 우주를 설명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블 상수 불일치, 허블 텐션 현상은 모델의 근간에 발생한 첫 번째 심각한 균열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거리 측정법은 현재 우주, 즉 여기 지금의 팽창 속도를 측정합니다. 반면 우주 배경 복사에 기반한 초기 우주 측정법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우주 상태를 바탕으로 현재 팽창 속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측합니다. 이처럼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델에 무언가 빠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우주의 팽창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초기 우주의 팽창 속도를 변화시킨 어떤 추가적인 물리 현상이 작용했지만 표준 모델은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불일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재검토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물리혁명의 잠재적인 전조입니다. 결국 우리가 측정해서 잘못했거나 혹은 우리의 우주론 이론에 우주 자체만큼 거대한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질적인 허블 장력, 허블 텐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명확한 방법은 바로 측정 과정에서 발생한 체계적 오류를 찾는 것입니다. 국지적 측정 방식을 사용하는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우주거리 사다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의 초기 단계를 구성하는 케페이드 병왕성, 맥동하는 별,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 별들의 특성이 주변 환경, 즉 별이 위치한 은하의 화학적 조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일하형 초신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표준 촛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기가 변하거나 폭발하는 은하의 유형에 따라 밝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플랑크 망원경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팀 역시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CMB가 우리 은하의 가스 및 먼지와 상호작용한 방식에 우리가 완전히 고려하지 못한 미묘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처럼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측정 방법 모두에서 이 불일치를 유발할 만한 확실한 오류의 출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팀 모두 자신들의 결과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두 번째이자 더 급진적인 가능성으로 이끕니다. 바로 우리의 표준 우주론 모델인 람다 CDM, LCDM. 모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디어는 소위 초기 암흑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가상의 에너지 형태는 빅뱅 이후 처음 수십만 년 동안, 즉 우주의 초기에 존재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추가적인 추진력처럼 작용하여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켰을 것입니다. 이후 이 초기 암흑 에너지는 팽창 속도를 변화시킨 결과 외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붕괴해야 합니다. 우주 초기의 이러한 변화는 우주 배경 복사에 기반한 예측치를 국지적 측정 결과와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아한 해결책이지만, 다시 말해 우리는 한 번도 관측된 적 없는 새로운 실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시계가 다시 정확히 작동하기를 바라면서 시계 안에 새로운 미지의 톱니바퀴를 추가하여 고치려는 시도와 비슷합니다. 다른 아이디어로는 복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색적인 형태의 암흑 물질을 도입하거나 심지어 중력 상수와 같은 기본 상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이론은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과학계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미 복잡하게 얽혀있던 논란에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2021년 말에 발사된 웹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망원경 중 가장 강력한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웹의 거대한 주경과 초미감 센서는 우주의 가장 먼 구석까지, 즉 우주가 탄생했던 가장 초기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웹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바로 허블 상수의 측정값을 검증하고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웹은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세페이드 병황성과 초신성을 더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지적 측정 방식의 오류를 찾아내거나 혹은 그 정확성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발표된 첫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충격이었습니다. 웹은 허블 망원경의 측정값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데이터를 높은 정확도로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국지적으로 측정한 허블 상수의 값은 매우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플랑크 위성 데이터와의 불일치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현실적이고 첨예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 외에도 더욱 놀랍고 당혹스러운 소식들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웹은 우주의 새벽기라 불리는 시기, 즉 빅뱅 이후 수억 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기존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웹은 우주의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크고 밝으며 이미 잘 형성된 상태의 성숙한 은하들을 관측했습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에 따르면 은하는 작은 가스와 암흑 물질 덩어리들이 점차 합쳐지면서 느리고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웹이 본 은하들은 우주의 나이가 겨우 3억 년에서 4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 은하만큼이나 성숙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벌써 읽고 쓰는 법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초기 은하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별 생성 및 은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초기 우주에서 별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우주의 구조가 계층적으로 성장한다는 우리의 모델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발견은 비록 암흑 에너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표준 우주론 모델인 람다 CDM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결국 우리 우주의 역사는 그 종말뿐 아니라 시작점까지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비밀들을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수수께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인 암흑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둘째는 바로 허블 장력, 하블 텐션인데, 이는 현재 우주 팽창 모델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우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이례적이고도 섬뜩한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 cosmological constant라면 우주의 가속 팽창은 일정한 속도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소위 빅 프리즈, 빅 프리즈, 즉 열죽음, thermal death이 찾아옵니다.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천억 년 후에는 우리와 중력으로 묶인 국부 은하군을 제외한 모든 은하들이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먼 후손들에게 밤하늘은 텅 비고 어두워 보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립된 우리 은하계 안의 별들마저 연료가 고갈되고 새로운 별을 만들 가스도 사라집니다. 우주는 차갑고 어둡고 텅 빈 공간으로 변하며 식어버린 별의 잔해, 블랙홀, 그리고 서로에게서 무한히 멀어지는 기본 입자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데이터에 근거할 때 가장 암울하지만 동시에 가장 유력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가 퀸테센스와 같은 보다 역동적인 존재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퀸테센스 장창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다가 심지어 부호가 바뀌어 청력 밀어내는 힘에서 인력 끌어당기는 힘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속 팽창은 감속으로 바뀌고 곧바로 수축이 시작됩니다. 우주는 특이점으로 다시 붕괴하기 시작하며 빅뱅의 정반대 시나리오인 빅 크런치, 즉 대함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극적이고 파괴적인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암흑 에너지가 소위 팬텀 에너지, 범주에 속할 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팽창 가속도는 더욱더 격렬해질 것이며 우주는 빅립, 즉 대파열을 맞이합니다. 정말 수십억 년 전 멀리 있는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수백만 년 전에는 중력이 더 이상 우리 은하를 붙잡지 못해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정말 몇 달 전 태양계는 갈갈이 찢어집니다. 정말 30분 전에는 지구가 파괴됩니다. 마지막 찰나의 순간 심지어 원자와 원자핵까지 찢어지고 시공간 그 자체의 구조가 조각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이 실현될지는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 매개 변수라고 불리는 단 하나의 값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측정값은 이 매개 변수가 우주 상수에 해당하는 값에 매우 근접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측정 오차 범위 내에서는 팬텀 에너지와 퀸트에센스 모두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주 팽창이라는 아이디어, 그 근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당시 가장 강력했던 마운트 윌슨 천문대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 레드시프트를 측정했습니다. 이 적색 편의는 소리의 도플러 효과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때 음높이가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와 똑같이 광원 빛의 근원이 멀어지면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이는 스펙트럼의 붉은색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허블은 명확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빛의 적색 편의가 더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곧
은하가 우리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허블의 법칙이라 불리는 이 공식은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최초의 관측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하들이 마치 폭탄 파편처럼 공간을 뚫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팽창하는 것은 바로 시공간 스페이스-타임 자체이며 이 시공간이 은하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풍선 위에 은하를 상징하는 점들이 그려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를수록 모든 점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는데 처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그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때 어떤 점도 팽창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우주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에 있는 관측자라도 다른 모든 은하들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고수했던 정적인 우주라는 생각은 수천 년 동안 철학적, 과학적 사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늘은 안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힘이 아닌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방정식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방정식들을 우주 전체에 적용했을 때 그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질로 가득 찬 우주는 바로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정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은하들 사이에 상호 인력 때문에 우주는 수축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그는 방정식에 우주 상수라고 명명한 한글 도입했습니다. 이 상수는 중력을 상쇄하는 청력을 만들어내는 공간 자체에 일종의 내부 에너지를 나타냈고 이로써 정적인 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증명하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취했던 이 조치가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70년이 지난 후 바로 이 실수가 가속 팽창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으로 물리학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만 그 맥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블의 발견 이후 뜨거운 빅뱅 모델이 우주의 지배적인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탄생했으며 그 이후로 계속 팽창하고 식어왔습니다. 빅뱅 이론은 몇 가지 핵심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초기 뜨거운 시기의 장황인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를 예측했는데 이는 절대 0도보다 불과 몇 도 높은 온도로 식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복사는 1965년에 발견되었고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론은 우주 탄생 초기에 형성되었어야 할 수소, 헬륨, 리튬 같은 가벼운 원소들의 특정 비율을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별들에서 관측되는 이 원소들의 함량은 이론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모델에서 중력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우주의 초기 팽창력이 중력의 힘과 벌이는 경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최종 운명은 전반적인 밀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밀도가 특정 임계치보다 높다면 결국 중력이 승리하여 우주는 수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밀도가 임계치보다 낮다면 팽창은 영원히 지속되겠지만 그 속도는 계속해서 느려질 것입니다. 만약 밀도가 임계 밀도와 정확히 같다면 팽창은 마찬가지로 영원히 계속되지만 속도는 0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1998년 이전까지의 모든 논쟁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네 번째이자 완전히 비논리적인 선택지가 존재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하형 초신성이 왜 그토록 훌륭한 표준 촉광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쌍성계에서 발생합니다.
쌍성계 내의 별 중 하나는 백색 외성인데 이는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이 진화하여 남긴 매우 밀도가 높고 조밀한 잔해입니다. 이 백색 외성의 짝꿍별, 즉 동반성은 일반적인 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백색 외성일 수도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강력한 중력을 이용해 짝꿍 별로부터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이 과정에서 백색 외성의 질량은 점차 증가합니다. 백색 외성의 질량이 특정 임계 질량, 즉 태양 질량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찬드라세카르 한계에 도달하면 백색 외성은 불안정해집니다. 중심핵에서 통제 불가능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별 전체가 완전히 폭발해버립니다. 이 폭발은 항상 동일한 임계 질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즉 폭발의 최대 밝기는 언제나 거의 똑같습니다. 바로 이 특성 덕분에 아야형 초신성은 거리를 측정하는 데 완벽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초신성들 간의 미세한 밝기 차이를 보정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로 그 광도를 측정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의 높은 신뢰성 덕분에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는 충격적인 발견이 엄청난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표준 촉광이 덜 표준적이었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측정 불확실성으로 치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우주 그 자체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은 먼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발견한 공로로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우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주론의 역사는 1998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이전과 이후로 양분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힘, 즉 중력과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으로 설명되는 힘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견 이후 우주에서 가장 지배적인 구성 요소인 암흑 에너지가 사실상 우리의 이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엄청난 연구 분야를 제공했습니다. 수백, 어쩌면 수천 편의 과학 논문들이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시도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이 발견은 새롭고 훨씬 더 야심찬 관측 프로젝트들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더 높은 정밀도로 측정하여 그것이 우주 상수인지 퀸테센스인지 아니면 다른 더 이색적인 모델인지를 구별해내기 위해 새로운 망원경과 인공위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발견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입니다. 기존에 확립된 이론과 모순되는 관측 결과는 위기를 낳고 그 위기는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추가 연구를 자극합니다. 결국 과학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과정이며 바로 그것이 진보를 이끄는 진정한 동력입니다. 그럼 우주 상수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자 장로는 세상을 장 필드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 장의 양자 퀀타가 우리가 아는 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광자는 전자기장의 양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장들의 진공, 즉 기저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완전히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0점 진동, zero point fluctuations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장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레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기본 입자장의 0점 진동 에너지를 합산한 값이 바로 진공 에너지 밀도에 대한 이론적인 예측치입니다. 문제는 이 예측치가 천문학적으로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이 에너지를 기여하며 비록 서로 다른 종류의 장, 즉 보존과 페르미온의 기여분이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하더라도 최종 결과는 여전히 재앙적일 만큼 큽니다. 120짜리 수의 차이,
즉 12의 120승배에 달하는 이 엄청난 불일치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닙니다. 이는 양자역학과 중력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나 대칭성이 존재하여 이 진공에너지의 거대한 기여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상쇄되어 0에 가까운 값이 되도록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암흑에너지로 관측하는 그 작지만 0은 아닌 값이 왜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이 가진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퀸테선스처럼 동적인 암흑에너지 모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칼라장을 상정합니다. 물리학에서 스칼라장이란 공간의 모든 지점이 하나의 수치, 즉 스칼라로 표현되는 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방 안의 온도장을 들 수 있죠. 대형 강입자 충돌기, 즉 LHC에서 발견된 힉스장 역시 스칼라장의 일종입니다. 퀸테선스 모델은 이 새로운 스칼라장이 매우 가벼우며 마치 아주 완만한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공처럼 천천히 최소 에너지 상태로 굴러 내려간다고 가정합니다. 바로 이 느린 움직임이 우주 팽창을 가속하는 음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언덕의 형태, 즉 장의 포텐셜 형태에 따라 그 속성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모델에서는 이 장이 결국 멈추게 되어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와 같은 형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에서는 영원히 계속 굴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장이 진동하기 시작해서 가속 팽창기와 감속 팽창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죠. 이러한 접근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포텐셜의 형태를 적절히 조절하면 우주의 거의 모든 팽창 역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약점이 됩니다. 모델 선택을 제한할 실험적 데이터가 없다면 퀸테선스는 예측력 있는 이론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가능성의 집합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 중력 이론은 새로운 가상의 존재를 도입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근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법칙이 낮은 속도와 약한 중력장 조건에서 상대성 이론의 근사값으로 통용되듯이 아인슈타인의 이론 역시 어떤 더 심오한 중력 이론의 근사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수정 중력 이론의 초기이자 가장 잘 알려진 예시로는 1980년대에 암흑 물질 없이 은하의 회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MOND, 즉 수정 뉴턴 역학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가속도가 아주 작을 때에는 뉴턴의 법칙이 원래의 형태에서 벗어난다고 가정했습니다. 오늘날의 수정 중력 이론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며 시공간의 기하학 자체의 변화를 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분 차원 이론에서는 중력이 작은 거리에서는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우주론적 규모에서는 더 큰 공간에 걸쳐 희석되면서 가속 팽창과 흡사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검증하는 작업은 극도로 복잡합니다. 행성의 움직임이나 먼 은하의 빛이 휘는 현상, 즉 중력 렌즈 효과 또는 중력파의 파형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미묘하게 어긋나는 지점들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모든 검증을 완벽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이 전체적인 그림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을까요? 암흑물질 역시 우주론의 또 다른 큰 미스터리입니다. 다만 암흑에너지가 알려지기 전부터 훨씬 더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미 지난 세기 30년대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은하단을 관측하다가 이들이 너무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과 가스의 질량만으로는 그 중력으로
은하단을 묶어두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진작에 뿔뿔이 흩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치비키는 은하단 내부에 엄청난 양의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추정했고, 이를 암흑물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후 70년대에는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개별 나선 은하의 회전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은하의 바깥 부분이 안쪽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는데, 이는 케플러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은하 전체가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 하로에 잠겨 있다고 가정해야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을 밀어내는 암흑 에너지와는 달리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과 유사하게 행동합니다. 즉, 중력적인 인력을 만들어냅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미치는 중력적 영향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모형에 속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이국적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됩니다. 람다 CDM으로 불리는 표준 우주론 모형이 바로 이 두 가지 암흑 실체를 통합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형에서 암흑물질은 은하와 은하단 같은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후기 단계에서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 두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는 우주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표준 람다 CDM 모델에 따르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중력 외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설명이 비우아하다 이넬레간트고 여깁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비가시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우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다양한 통합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 암흑장 Unified Dark Substance 모델에서는 하나의 암흑장 또는 유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단일 실체가 우주 초기에는 암흑 물질처럼 뭉쳐서 구조를 만들고 후기에는 암흑 에너지처럼 가속 팽창을 일으킨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모델들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사이에 약한 상호작용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가령 암흑 물질 입자가 붕괴 과정을 거쳐 암흑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흔적은 우주의 거대 구조나 우주 배경 복사 CMB, 데이터에서 미묘하지만 관측 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진행될 우주론적 관측 프로젝트들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실제로 하나의 동전의 양면임이 밝혀진다면 이는 우리가 암흑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념비적인 대도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허블 장력, 하블 텐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우주의 팽창 속도를 초기에 측정한 값과 최근에 측정한 값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단순한 이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우주론 표준 모델의 핵심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같은 사람의 사진 두 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는 아기였을 때, 다른 하나는 성인이 되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준적인 인간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죠. 아기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성인이 되면 키가 187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키를 재보니 2m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죠. 우리의 성장 모델에 문제가 있거나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청소년기 급성장기가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사진 중 하나가 혹은 줄자가 잘못된 겁니다. 우주론에서 우주 배경 복사 CMP는 아기 우주의 사진입니다. 우리의 표준 모델은 성장 모델이고요. 그리고 초신성 측정은
성인 우주의 키를 재는 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값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청소년기 동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허블 상수 H. 존 돌러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국지적 방법은 우주거리 싸다리 (Cosmic Distance Ladder)에 기반하며 매우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우주론 모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거리와 속도를 측정할 뿐이죠.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은하 내에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시차 파랄락스 방법을 사용해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지구 궤도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관측했을 때 배경의 더 먼 천체들을 기준으로 별이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별들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알면 맥동하는 거대 별인 세페이드 병왕성 C-PAITS의 광도를 보정 캘리브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세페이드 병왕성은 맥동 주기와 본래 밝기, 고유 광도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은하에 있는 세페이드 병왕성을 관측함으로써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은하들 중 일부에서 우리는 일라형 초신성 타입 I의 슈퍼노바의 폭발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라형 초신성들이 최대로 밝아졌을 때의 광도를 보정하게 됩니다. 초신성은 세페이드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론적 거리에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거리 척도 (디스턴스 스케일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우주에서의 허블 상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신뢰성은 바로 이 사다리의 각 단계 또는 눈금과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기반한 두 번째 방법은 간접적이며 다시 말해 특정 모델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즉 CMB는 우주의 나이가 겨우 38만 년이었을 때의 모습을 담은 스냅샷입니다. 그 당시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충분히 식으면서 양성자와 전자는 수소 원자로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주는 빛에 대해 투명해졌고 그전까지 플라즘에 갇혀 있던 광자들은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빛이 우리가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 복사 지도를 보면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가진 반점들, 즉 평균보다 약간 뜨겁거나 차가운 영역들이 눈에 띕니다. 이 반점들의 크기, 특히 가장 큰 반점의 크기는 우리에게 일종의 표준자, 스탠더드 룰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초기 우주에서 이 영역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늘에서 이 영역들에 보이는 각도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기하학과 팽창 역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초기 우주의 매개 변수들, 예를 들어 물질, 암흑물질, 중입자의 밀도 등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연결해 줄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표준 모델인 람다 CDM, LCDM이 사용됩니다. 만약 이 모델이 정확하다면 플랑크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산 결과는 허블 상수의 정확한 값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람다 CDM 모델에 반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허블 상수 불일치, 하블 텐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불일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난 20년간 과학적 성과로 여겨졌던 표준 우주 모형이 적어도 불완전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모델은 재결합 이후에 우주와 거대 구조의 형성을 훌륭하게 설명하지만
우주의 극초기 단계에 작용했던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입자일 수도 있고, 새로운 장창이나 새로운 상호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 뉴 피직스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에게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흥미진진한 기회입니다. 과학에서의 위기는 곧 성장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측정값의 불일치는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뉴턴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수성 궤도의 세차 운동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탄생을 이끌었듯이 말입니다. 흑체 복사의 자외선 파탄 문제가 양자 역학의 시대를 연 것처럼 말입니다. 허블 상수 불일치가 바로 물리학의 다음 거대한 혁명을 예고하는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허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우주론 모델을 수정하려는 시도 중 초기 암흑 에너지, Early Dark Energy, EDE. 가설은 현재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우주가 투명해지기 직전인 재결합 시대 바로 직전에 일시적으로 음의 압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우주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당시 우주의 팽창 속도를 급격히 높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주 배경 복사 CMB의 패턴을 만들어낸 초기 플라즈마 속 음파 아쿠스틱 웨이브스 들이 기존 모델보다 짧은 거리까지만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자 스탠더드 룰러의 실제 길이가 우리가 기존에 가정한 것보다 더 짧았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계산에 이 점을 반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CMB 패턴의 각도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후 시대에 우주가 훨씬 더 빠르게 팽창했어야 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측된 허블 상수값을 높여 현재 가까운 우주에서 국소적으로 측정되는 값과 일치하게 만듭니다. 요컨대 초기 암흑 에너지의 짧고 강력했던 활동 한 번이 기존의 우주 모델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핵심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에너지는 무엇이며 왜 그 짧은 기간에만 작용하고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초기 암흑 에너지 모델은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 모델은 오직 하나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소 인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는 흔히 임시방 편적 가설, 아디 허크 하이포테시스이라고 불립니다. 매우 좁은 시간대에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새로운 실체를 도입하는 것은 이론 물리학적으로는 그다지 우아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 모델이 허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표준 모형이 다른 핵심 우주론적 관측 데이터들과의 정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간상의 은하 분포 데이터, 즉 중입자 음향 진동 BAO이나 중력 렌즈 현상과 관련된 데이터가 그러합니다. 실제로 초기 암흑 에너지 모델의 일부 변형들은 이러한 관측 결과들과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계는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미세한 조정, 파인 튜닝 작업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치 짧은 담요 하나로 식탁을 덮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다리 쪽을 덮으려 당기면 어깨가 드러나고 그 반대로 어깨 쪽을 덮으면 다리가 노출되는 것과 같은 난감한 상황인 셈이죠. 그렇다면 혹시 이 모든 것이 측정 오차 때문일까요? 발생 가능한 약점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근거리 측정법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바로 거리 사다리의 첫 단계들을 보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페이드 병왕성의 캘리브레이션이죠.
우리는 세페이드의 주기광도 관계가 우주 어디서나 보편적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별의 화학적 조성, 즉 소위 말하는 금속 함량, 메탈리시티에 따라 미세하게 변한다면 어떨까요? 초신성을 보정하는 데 사용되는 은하들이 우리 은하 밀키웨이와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데이터 속에 고려되지 않은 계통 오차 시스테매틱스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아형 초신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위 유형이 존재하며 초신성의 밝기는 모, 무, 은하의 별의 나이, 즉 항성 집단 스텔러 퍼퓰레이션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에 반영하려 노력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은 빛이 먼지에 덜 흡수되는 적외선 영역에서 작동하는 능력 덕분에 주요 계통 오차 중 하나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JWST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플랑크 위성 데이터 자체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우주론적 정보를 추출하려면 정형 복사, 특히 우리 은하가 내뿜는 빛을 매우 정밀하게 걸러내야 합니다. 은하 속의 먼지와 가스 역시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이 복사를 아주 조심스럽게 빼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플랑크 팀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평가들은 이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체계적 오류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플랑크 데이터 분석 자체는 매우 복잡한 통계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미묘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타카마 우주 망원경이나 남극 망원경처럼 지상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독립적인 실험들은 대체로 플랑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단지 특정 위성 임무 하나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오히려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 즉 표준 지표 천체에 천체 물리학에 있거나 아니면 우주론 모델 그 자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 거리 측정 계단 개념은 천문학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은하까지의 거리를 곧바로 잴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먼저 레이저 거리 측정을 이용해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태양과 다른 행성들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구가 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 별들이 배경 하늘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현상인 시차, 파랄락스를 활용하여 수천 개에 가까운 별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거리 계단의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성단들에서 세페이드 병왕성과 같은 병왕성들을 찾아냅니다. 이들을 분석해 진정한 밝기, 즉 절대 등급을 보정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이 세페이드 병왕성을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이 더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찾아내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은하들 내에서 우리는 초신성 같은 훨씬 밝은 표준 촛불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을 보정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의 은하 거리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 계단의 각 단계는 필연적으로 오차를 수반합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이 발판들을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단 중 어느 한 단계에 작은 결함이나 취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우려의 원천이며 허블 상수, 하블 컨스턴트의 국소적 측정치에 대한 비판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은 본래 허블 상수 논란에 결정적인 해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세페이드 병황성과 초신성을 통해 얻은 웹 망원경의 측정값은 오히려 그 불일치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웹 망원경의 기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초기의 은하들을 관측함으로써 웹은 우리가 가진 우주 구조 형성 모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하가 예상보다 훨씬 이르고 빠르게 형성되었다면 초기 우주의 팽창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초기 우주의 물질 밀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균일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은하 형성 과정을 촉발하는 데 있어 암흑 물질의 역할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문점들은 우주의 팽창 역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하가 더 빠르게 형성되려면 암흑 물질의 특성을 수정하거나 혹은 빅뱅 직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일어난 초고속 팽창, 즉 급팽창 인플레이션, 이 설정한 초기 조건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웹 망원경이 발견한 불가능한 은하들과 허블 상수 긴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발견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표준적인, 단순하고도 우아한 우주 모델이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단순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빅 립 시나리오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팬텀 에너지라는 가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질이나 우주 상수의 형태로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의 경우 우주가 팽창할수록 에너지 밀도는 감소하거나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팬텀 에너지의 경우 그 밀도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는 우주 팽창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 가속도 자체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공간을 밀어내는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결국 이 힘은 은하단을 묶어두는 중력을 능가하게 되고 은하단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은하 안에서 별들을 붙잡아두는 중력보다 강해집니다. 다음으로 행성들을 별에 묶어두는 중력까지도 극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원자와 분자를 결합하는 전자기력은 물론이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핵 안에 묶어두는 강력마저도 압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절대적인 종말입니다. 현재 데이터가 이 시나리오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측정 오차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세계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적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암흑 에너지가 발견되기 전 영원한 팽창에 맞서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바로 그 반대인 대수축 또는 빅 크런치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시나리오는 미학적으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빅뱅으로 탄생하고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여 하나의 특이점으로 합쳐진 뒤 다음 순환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순환적인 우주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이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우주 속 물질과 에너지의 평균 밀도가 반드시 임계 밀도보다 높아야 합니다. 결국 중력이 팽창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의 발견과 함께 이 시나리오는 점차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논의했듯이 만약 암흑 에너지가 퀸테선스 같은 동적인 장창이라면 먼 미래에 그 성질이 바뀌어 청력, 즉 밀어내는 힘이 아닌 인력, 끌어당기는 힘으로 변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모든 증거가 영원한 팽창을 가리키고 있지만 수백억 년, 수천억 년 후에도 우주의 게임 규칙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운명은 아직 완전히 결론나지 않은 셈입니다. 현재 람다 CDM 모델을 기반으로 할 때 우주의 열적 종말 혹은 대동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법칙은 닫힌 개 시스템, 내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 다시 말해 완전한 열역학적 평형 상태를 향해 나아갑니다. 별의 연소와 같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은 멈출 것입니다. 모든 유용한 에너지는 고갈되고 말죠. 우주 전체의 온도는 절대 0도를 향해 수렴할 것입니다. 우주는 차갑고 어둡고 생명이 없는 죽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블랙홀조차도 스티븐 호킹의 이론에 따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증발하게 됩니다. 결국 수조년, 아니 수천조 년이 지난 후에는 광자, 중성미자, 그리고 기타 기본 입자들의 희박한 가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결코 희망적인 결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 법칙들의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이 밝혀낸 철학적 함의는 실로 막대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를 거대하고 영원한 존재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특히 가속하는 팽창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점점 더 심화되는 고립이라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는 아직 저 너머 은하들로부터 오는 빛을 포착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관찰자들은 철저히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오직 자신들의 서서히 소멸해가는 은하만을 보며 고독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그들은 빅뱅의 기원이나 다른 은하들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지식과 경이로움의 원천인 광활한 우주가 그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우주적 역사 속에서 보내는 이 순간의 가치와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지식을 보존하고 확장해야 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는 또한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은하계를 넘어선 수준의 접촉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냉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거리가 단순히 멀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은하 사이에 공간 그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역은 절대적으로 극복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우주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가속 팽창의 효과는 광활한 은하 간의 규모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 내부에서는 중력이 훨씬 강력하며 우리 은하 자체는 계속 뭉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가 별과 별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될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 가속 팽창은 우리의 야망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합니다. 이미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은하들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영역은 국부 은하군에 한정됩니다. 이 국부 은하군은 중력으로 서로 묶여 있으며 결국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우주 마을이며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는 다소 냉철하고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우리 은하계 집을 탐사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아내고 탐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중력의 거품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계 역시 이 수수께끼들을 풀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관측 장비들이 설계 및 구축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우주에서 가장 크고 정확한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클리드는 100억 년에 달하는 우주 역사에 걸쳐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주된 목표는 우주의 팽창 역사와 우주 구조의 성장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미래 프로젝트는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훨씬 더 광범위한 초신성 관측을 수행하고 중력 렌즈 현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칠레의 베라루빈 천문대와 같은 거대한 관측소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 관측소는 며칠 밤마다 보이는 전체 하늘을 촬영할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데이터는 표준 람다 CDM 모델을 확증하거나 또는 더 가능성 높게는 그 모델 내의 이상점을 발견하여 새로운 물리학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것을 넘어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이 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속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방법들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위기는 종말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새롭고 근본적인 발견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곧 새로운 입자나 새로운 장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법칙을 완전히 다시 써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초기의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의 우주론 연구는 엄청나게 흥미진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비밀, 그리고 허블 상수 불일치, 하블 텐션은 단지 과학자들만의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이는 현실의 본질,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인간 지성이 펼치는 가장 위대한 모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지도 제작자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땅을 지도에 상세히 그려 넣었지만 지도의 모서리에는 이렇게 적었죠. 이곳에는 용이 살고 있다. 오늘날의 우주론자들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우주를 지도로 만들었고 경이로울 만큼 정확하게 작동하는 물리학 법칙으로 그 우주를 설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 지도의 95%, 95%는 여전히 백지 상태이며 그 위에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용들입니다. 우리가 알려진 세계의 경계에서 수행한 측정값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용들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복잡한 존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흥분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앞에 거대한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지의 대양, 다양, 가장자리에 서 있으며 그 대양은 비밀로 가득 차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측 하나하나, 새로운 오차, 불일치 하나하나는 마치 해변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롭고 신비로운 조개 껍데기를 밀려오게 만드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처럼 서둘러 그것들을 주워들고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우주의 운명에 있어서 암흑 에너지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진공 자체의 속성이라면 그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공간이 팽창하면서 우주의 부피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암흑 에너지의 총량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는 점점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양의 물질이 계속해서 더 넓은 부피에 분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가 불과 지난 수십억 년 동안에야 비로소 우주를 지배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이 지배적이었고 물질의 중력은 우주 팽창을 늦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 밀도가 충분히 낮아지면서 암흑 에너지의 지속적인 청력, 밀어내는 힘, 이 마침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주가 감속 팽창에서 가속 팽창으로 전환된 시점은 약 50억 년에서 60억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지금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지배력은 더욱더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허블 장력, 하블 텐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연대기 전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초기 우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팽창했다면 우주의 나이, 팽창이 감속에서 가속으로 전환된 시점, 그리고 여러 핵심적인 매개 변수들에 대한 우리의 추정은 전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평생 믿고 살아왔던 시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완전히 재조정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현재 우주론 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 시계가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고장 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문제가 인플레이션 시기, 즉 우주 탄생 최초에 찰나에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불가사의한 초기 암흑 에너지 때문에 나중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시계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포착하지 못한 방식으로 암흑 에너지의 본질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수년간 기초 물리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의문은 단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바로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인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과 것이 세계를 설명과 양자역학, 미시 세계를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이론은 블랙홀의 중심이나 빅뱅 직후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미스터리 역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심오한 이론의 발현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계산해내지 못하는 진공 에너지가 바로 양자 중력 이론을 푸는 핵심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블 상수 불일치 현상은 이 새로운 이론이 기존의 것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관측적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편화되고 모순된 사실들 너머에서 더 단순하고 우아한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인슈타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주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확신이 이제는 혼란과 당혹감으로 변해버린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중력이 우주의 팽창을 늦출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비로운 암흑 에너지가 오히려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표준 우주론 모델. 하지만 지금 그 근간이 새롭고 충돌하는 데이터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블 장력, 하블 텐션 문제, 그리고 제임스 웹이 발견해낸 불가능해 보이는 초기 은하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작은 오류나 삐걱거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거대하고 근본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혼란이야말로 과학에는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위대한 발견은 언제나 이런 혼란 속에서 탄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주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저와 함께 깊이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가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규모와 비밀에 기대어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든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우주의 이 가속 팽창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복잡한 계산 속에 숨어있는 작은 오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물리학의 신호일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